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빨간 머리 앤 읽어드릴게요. 심호흡을 좀 하고. 정말 지금까지 읽었던 책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거 진짜 최고난도예요. 이게 빨간 머리 앤이 하는 대사가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거기다 앤이 따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흥분해서 말을 하는 그런 그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호흡에 쫙 읽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나중에 꼭 알아봐야겠군요. 나중에 알아봐야 할 온갖 일들을 생각하는 것도 멋진 일 아니에요?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재미있는 세상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안다면 재미가 반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상상할 거리도 없겠죠? 그런데 제가 말이 너무 많나요? 사람들은 항상 저더러 그렇대요. 아저씨도 제가 말하지 않는 게 더 좋은가요? 그러시다면 입을 다물게요. 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그만둘 수 있어요. 매슈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즐거워하고 있었다. 별로 말이 없는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매슈도 말 많은 사람이 혼자서 이야기를 해나가며 자기한테 굳이 똑부러진 대답을 기대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좋아했다. 그러나 어린 여자아이의 세계를 재미있어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여자들은 확실히 마음에 들지 않았고 어린 여자아이들은 특히 더 그랬다. 매슈는 여자아이들이 주춤주춤 개걸음을 치며 자기를 곁눈질하는 게 싫었다. 그 아이들은 마치 말 한마디라도 건네면 매슈가 한 입에 삼켜버릴 줄 아는 눈치였다. 그것이 잘 교육받은 에이버니의 어린 여자아이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죽은 깨 투성이의 매력 덩어리는 달랐다. 비록 매슈의 더딘 이해력으로는 이 여자아이의 기발한 정신세계를 따라가기가 상당히 벅차기는 했지만 매슈는 이 아이의 수다가 조금은 좋아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슈는 평소처럼 쭈뼛거리며 말했다. 그래, 너 좋을 대로 실컷 말하려무나. 난 상관없어. 어쩜 정말 기뻐요. 저는 아저씨와 제가 잘 지낼 줄 알았어요. 떠들고 싶을 때 마음껏 떠들 수 있고 아이들이란 눈에는 보여도 절대 소리를 내선 안 된다는 말을 듣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이제까지 그런 소리를 100만 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거창한 말을 쓴다고 비웃어요. 하지만 아저씨, 생각 자체가 거창하다면 그 생각을 표현하는데 거창한 말을 쓰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럴듯한 소리구나. 스펜서 아주머니는 제 혀가 한가운데 달려있는 게 틀림없대요. 하지만 아니에요. 제 혀도 한 끝에 단단히 붙어 있어요. 스펜서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아저씨네 집은 초록지붕 집으로 통한다면서요? 아주머니한테 아저씨네 집에 대한 모든 것을 물어봤거든요. 집 주위가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 있다면서요? 그래서 더 기뻤어요. 전 나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고아원 주위에는 나무다운 나무는 한 그루도 없어요. 앞쪽에 볼품없고 작디 작은 나무 몇 그루가 있고 그 주변에 간사하게 눈속임으로 꾸며둔 작은 나무들 뿐이죠. 그 나무들도 꼭 고아들처럼 보여서 저는 그 나무들만 보면 엉엉 울고 싶어졌어요. 저는 그 작은 나무들에게 말했죠. 가엾은 작은 것들. 만일 너희들이 주변에 다른 나무들과 작은 이끼들이 들어찬 울창하고 커다란 숲속에 있고 종 모양으로 활짝 핀 6월의 꽃들이 너희 뿌리 위에서 자라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시내가 흐르고 새들이 너희 가지 위에 앉아 지저귀다면 너희들도 잘 자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나 너희들이 있는 이곳에서는 자랄 수가 없어. 작은 나무들아, 난 너희가 어떻게 느끼는지 다 알아. 저는 오늘 아침에 걔네들을 남겨두고 떠나서 미안했어요. 아저씨도 저처럼 이렇게 애착을 느끼는 사물이 있죠? 그렇죠? 초록지붕집 근처에는 시내가 있나요? 스펜서 아주머니한테 깜빡 잊고 물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 집 바로 아래 하나 있어. 어쩜 시내 근처에서 사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꿈은 좀처럼 실현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일 꿈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저는 지금 완벽에 가까울 만큼 행복해요. 완전히 행복하진 못하지만요. 아저씨는 이걸 무슨 색깔이라고 하시겠어요? 여자아이는 여윈 어깨 위로 길게 따 늘어뜨린 윤기 있는 머리카락 한 다발을 잡아당겨 매슈의 눈앞에 갖다 댔다. 매슈는 여자들의 머리 빛깔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익숙지 않았지만 이번 경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매슈가 얼른 말했다. 빨간색이구나. 그렇지. 여자아이는 평생 맺힌 슬픔을 발끝에서부터 모조리 토해내는 듯한 한숨을 내쉬며 머리카락을 도로 내려놓았다. 여자아이는 체념한 듯이 말했다. 네, 빨간색이죠. 아저씨는 이제 제가 완전히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완전히 행복할 수 없어요. 저는 죽은 깨나 초록색 눈이나 말라깽이라는 점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없다고 상상할 수 있거든요. 화사한 장미꽃 같은 살결과 아름답게 빛나는 보랏빛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빨간 머리가 없는 건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최선을 다하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내 머리카락은 갈까마귀 날개처럼 우아한 까만색이야.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제 머리카락이 새빨갛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 가슴이 찢어지죠. 평생 동안 짊어질 슬픔일 거예요. 전에 평생 가슴에 맺힌 슬픔을 안고 사는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슬픔은 빨간 머리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설화 석고 같은 이마에서부터 등 뒤로 물결처럼 흘러내리는 금발을 가졌어요. 그런데 설화석고 같은 이마가 뭘까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아세요? 매슈는 약간 현기증을 느끼면서 말했다. 잘 모르겠구나. 매슈는 철없던 젊은 시절의 소풍을 갔다가 웬 남자아이가 회전목마를 타라고 꼬였을 때 느꼈던 기분이 들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그 아이는 성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녔으니까 좋은 뜻일 거예요. 아저씨는 무엇이 성스러운 아름다움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매슈는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아니, 그런 적 없어. 전 있어요. 그것도 자주요. 아저씨는 성스럽게 아름다운 것과 정신이 아찔하게 똑똑한 것과 천사처럼 착한 것 중에서 고르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저도 그래요. 절대로 결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될 만한 것이 없으니 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결코 천사처럼 착해지진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스펜서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어머, 아저씨, 어머, 세상에, 어머. 그 말은 스펜서 부인이 했던 말을 옮긴 게 아니었다. 아이가 마차에서 굴러 떨어진 것도 아니었고, 매슈가 깜짝 놀랄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다. 두 사람은 그냥 도로를 따라 모퉁이를 돌아서 가로수 길로 들어섰을 뿐이었다. 뉴브리지 사람들이 말하는 가로수 길이란 거대한 사과나무들이 완전히 아치를 이룬 400~500m 길이의 고든 도로로 수십 년 전 어떤 늙은 괴짜 농부가 심은 사과나무가 널리 퍼져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 머리 위에는 눈같이 새하얀 향기로운 꽃들이 둥근 천장처럼 길게 뒤덮고 있었다. 그 커다란 나뭇가지 아래는 자줏빛 황혼으로 가득했고 저 멀리 앞쪽에는 대성당 통로 끝에 있는 거대한 둥근 창처럼 반짝이는 아름답게 노을진 하늘이 살짝 보였다. 그 아름다움이 아이의 말문을 막아버린 듯 했다. 아이는 마차의 등을 기댄 채 야윈 손을 앞으로 모아주고 하얗게 빛나는 눈부신 위쪽을 향해 환희에 가득 찬 얼굴을 들어올렸다.
마차가 그 길을 다 지나 뉴브리지로 가는 긴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을 때까지도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말없이 환희에 찬 얼굴로 노을진 서쪽 하늘만 멀리 바라다 보았다. 아이의 눈동자는 타오르는 듯한 저녁노를 가로질러 아까 본 그 눈부신 광경이 떼지어 몰려오는 환상을 보고 있었다. 뉴브리지에서는 개들이 짖어대고 남자 아이들이 소리를 질러댔으며 호기심 어린 얼굴들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하지만 그 떠들썩한 작은 마을을 지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5km쯤 갔을 때까지도 아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분명히 이 아이는 말하는 것만큼이나 침묵을 지키는 것도 왕성하게 해낼 수 있는 아이였다. 이윽고 매슈는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로 그 아이의 오랜 침묵을 이해하고는 과감하게 말했다. 무척 피곤하고 배가 고픈가 보구나. 하지만 이젠 갈 길이 얼마 안 남았어. 딱 1km만 더 가면 돼. 여자아이는 숨을 깊이 내쉬면서 공상에서 벗어나 저 멀리 있는 별이 어떻게 길을 이끄는지 의아해하는 사람처럼 몽롱한 눈길로 매슈를 바라보았다. 여자아이가 속삭였다. 아, 커스버트 아저씨, 우리가 지나온 곳, 그 새하얀 곳의 이름이 뭐죠? 매슈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가로수 길을 말하나 보구나. 보기 좋은 곳이지. 보기 좋다고요? 어머, 보기 좋다는 말만으론 부족해요. 아름답다는 말도 적당하지 않고요. 그 낱말들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아, 경이롭다. 그래요, 경이롭다예요. 제 상상력으로도 더 멋지게 만들 수 없는 걸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곳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자아이는 가슴에 한 손을 댔다. 아주 이상하게. 그러면서도 기분 좋은 통증을 느껴요. 커스버트 아저씨, 아저씨도 이렇게 기분 좋은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요? 글쎄다. 기억이 없는데. 전 여러 번 있었어요. 웅장하게 아름다운 것을 볼 때면 늘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멋진 장소를 가로수길이라고 해선 안 돼요. 그런 식의 이름에는 아무 뜻도 없으니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불러야 해요. 새하얀 환희의 길. 훌륭한 상상력이 깃든 이름 같지 않아요? 저는 장소나 사람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언제나 새 이름을 지어주고 늘 그 이름으로 생각해요. 고아원에 헵치버 젠킨스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저는 그 애를 로잘리아 드비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곳을 가로수길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저는 언제나 새하얀 환희의 길이라고 부르겠어요. 이제 정말로 집에까지 1km밖에 안 남았나요? 저는 좋으면서도 섭섭해요. 이 드라이브가 너무 즐거웠거든요. 항상 즐거운 일이 끝날 때면 섭섭해요. 나중에 훨씬 더 즐거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지만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그보다 즐겁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있죠. 어쨌거나 제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하지만 집에 곧 도착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뻐요. 아시다시피 저는 진정한 가정을 가져본 기억이 없거든요. 진짜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또다시 기분 좋은 통증을 느껴요. 아, 멋져라. 두 사람은 언덕 꼭대기를 막 넘었다. 아래로는 워낙 길고 구불구불해서 꼭 강처럼 보이는 연못이 있었다. 연못 중간쯤에 다리가 있고 거기서부터 그 너머로 검푸른 많이 보이는 누런 모래 언덕지대가 연못을 가둬둔 아래쪽 끝까지 물이 온갖 빛깔들로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가장 영적인 색조를 띤 주황빛과 장밋빛, 그리고 영묘한 초록빛과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갖가지 기묘한 빛깔들이었다. 다리 위쪽으로는 연못이 그 가장자리를 둘러싼 전나무와 단풍나무 숲으로 뻗어나가면서 흔들리는 나무들의 그림자 속에서 어슴푸레하고 반투명하게 보였다.
군데군데에는 마치 하얗게 차려입은 여자아이가 발꿈치를 들고 강물에 제 그림자를 비추어 보듯 야생 자두나무가 기슭에서 몸을 내밀고 있었다. 연못 어귀의 늪에서는 맑고 구슬픈 개구리들의 합창이 아름답게 들려왔다. 그 너머 비탈진 땅에 하얀 사과나무들로 둘러싸인 조그만 회색집 한 채가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직 날이 완전히 깜깜해지지 않았는데도 그 집의 창문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매슈가 말했다. 저건 베리 연못이다. 아, 그 이름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가만히 있자. 저는 반짝이는 호수라고 할래요. 그래요. 딱 맞는 이름이잖아요. 제 가슴이 떨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꼭 맞는 이름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전 언제나 가슴이 떨리거든요. 아저씨는 어떤 것 때문에 가슴이 떨린 적이 있어요? 매슈는 생각에 잠겼다. 그래. 오이밭에서 흙을 헤치고 올라오는 징그러운 하얀 땅벌레를 보면 가슴이 떨려. 난 그게 보기 싫거든. 어머, 그렇게 가슴이 떨리는 건 제가 말한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아저씨는 같은 것 같으세요? 반짝이는 호수와 벌레 사이에는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참, 그런데 사람들이 왜 베리 연못이라고 하죠? 아마 저기 저 집에 베리 씨가 살고 있어서 그럴 거야. 비탈 과수원 집이 바로 베리 씨 집 이름이야. 저 집 뒤에 있는 커다란 덤불이 없다면 여기에서도 초록 지붕집이 보일 텐데. 하지만 우리는 다리를 건너 길을 돌아가야 해. 이제 500m쯤 남았다. 베리 아저씨에겐 어린 딸이 있나요? 저 아주 어린 꼬마는 말고요. 제 또래 말이에요. 11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지. 이름은 다이애나란다. 아이는 탄성을 내지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정말 멋진 이름이다. 난 잘 모르겠구나. 오싹할 정도로 이교도적인 냄새가 풍기는 것 같은데. 난 제인이나 메리 같은 교양 있는 이름이 좋거든. 다이애나가 태어났을 때 그 집에 선생님 한 분이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한테 이름을 지어달랬더니 다이애나라고 지어 주었다더구나. 제가 태어났을 때도 그런 선생님이 가까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 우리가 지금 다리 위에 있군요. 저는 눈을 꼭 감을래요. 다리를 건너는 건 언제나 두렵거든요. 중간쯤 건넜을 때 다리가 잭나이프처럼 탁 접히면서 우리를 산산조각 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 눈을 감을게요. 하지만 항상 중간쯤 온 듯하면 눈을 뜰 수밖에 없어요. 다리가 정말 부서지기라도 하면 박살나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소리가 정말 요란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큰 소리가 좋아요.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이 수없이 많다면 정말 멋진 일 아니겠어요? 와, 다 지나왔네요. 지금 저 뒤돌아볼래요. 사랑하는 반짝이는 호수님,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사랑하는 것한테는 언제나 잘 자라고 인사해요. 꼭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것들도 그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물이 지금 저에게 웃음을 짓는 것 같아요. 마차가 모퉁이를 돌아 붉은 언덕으로 오를 때에 매슈가 말했다.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다. 초록 지붕집. 어머! 말하지 마세요. 여자아이는 매슈가 그쪽을 가리키려고 약간 들어올린 팔을 붙잡으며 굳이 보지 않으려고 눈을 꼭 감고 숨가쁘게 매슈의 말을 막았다. 제가 맞춰볼게요. 틀림없이 제대로 알아맞힐 수 있을 거예요. 여자아이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두 사람은 언덕바지에 있었다. 해는 조금 전에 기울었지만 풍경은 부드러운 노을빛을 받아 더욱 선명했다. 제가 이 부분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려고 해볼게요. 지금 각도가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읽는 이 글들을 상상하면서 글을 보시면서 느끼면서 들어봐 주세요. 두 사람은 언덕바지에 있었다. 해는 조금 전에 기울었지만 풍경은 부드러운 노을빛을 받아 더욱 선명했다. 서쪽으로는 거무스름한 교회 뾰족탑이 금잔화빛 하늘에 높이 솟아 있었다. 아래로는 작은 골짜기가 있고 그 너머에는 아담한 농장이 점점이 흩어져 있는 길고 완만한 비탈이 있었다. 아이는 생각에 잠긴 강렬한 눈길로 여기저기를 살펴보았다. 드디어 두 사람은 어스름한 주변 숲속에서 꽃이 활짝 핀 나무들로 아련한 하얀 길을 벗어나 천천히 왼쪽으로 나아갔다. 이 모습 보이시나요? 이 저 너머에 노을이 지고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나무들이 우거진 이 길 끝쪽에 초록 지붕집이 보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너무 예쁜 그림이어서 제가 그림을 보면서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숲 너머에 티 없이 맑은 남서쪽 하늘에 커다란 수정 같은 하얀 별이 길잡이 빛과 약속의 빛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거죠? 그렇죠? 앤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매슈는 기쁜 마음에 고삐로 밤색 노새 등을 살짝 쳤다. 아주 잘 맞췄다. 혹시 스펜서 아주머니가 얘기해 준 것 아니니?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아주머니가 해준 이야기는 꼭 딴 데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집인지 도무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저 집을 보자마자 우리 집이라고 느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제 팔뚝은 시퍼렇게 멍들었을 거예요. 오늘 수도 없이 꼬집었거든요. 잠깐씩 끔찍하고 불길한 느낌이 들면 모든 것이 꿈일까봐 겁이 났어요. 그때마다 진짜인지 보려고 꼬집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만일 꿈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꿈을 꾸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꼬집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 집이 정말로 눈앞에 있다고요. 기쁨에 찬 숨소리와 함께 아이는 다시 침묵에 빠졌다. 매슈는 불안해졌다. 이 집 없는 아이에게 그처럼 고대하던 집이 결국은 아이가 살 집이 아니라는 말을 해줄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마릴라라는 게 천만다행이었다. 두 사람은 린드 골짜기를 지나갔다. 어둠이 제법 짙게 깔리긴 했어도 린드 부인이 전망 좋은 창문을 통해 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 마차는 언덕에 올라 초록지붕 집의 기다란 샛길로 들어섰다. 매슈는 집에 닿을 때까지 이제 곧 밝혀질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매슈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실수 때문에 일어날 마릴라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아이의 실망이었다. 아이의 눈에 가득한 환희의 빛을 보고 있노라니 매슈는 무엇인가를 죽이는 것처럼 마음이 심란했다. 마치 양이나 송아지나 죄 없는 어린 동물을 죽여야 할 때 드는 심정 같았다. 두 사람이 깜깜한 뜰 안으로 들어섰을 때 주위에서 포플러 나뭇잎들이 가볍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매슈가 자기를 안아서 땅에 내려놓자 가만히 속삭였다. 나무들이 잠자면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분명히 멋진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이 세상에 있는 제 물건이 몽땅 들어있는 여행 가방을 꼭 쥐고 매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너무 재밌다. 읽으면서도 숨은 찬데 너무 재밌어요. 사실 이 내용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든 생각인데요. 제가 매슈였어도 이렇게 흥분하고 황홀하고 이 경이로움에 가득 차서,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가 집다운 집, 가족 같은 가족, 가정다운 가정을 갖는다는 그 너무나 놀랍고 정말 행복한 사실에 휩싸여서 이렇게까지 기뻐하고 있는 아이를 절대 실망시키기 싫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매슈가 아니라 마릴라였어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마릴라가 처음에는 돌려보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마릴라가 만약에 매슈 대신에 이 역으로 앤을 데리러 왔었다. 그래서 이 초록지붕 집까지 아마 마릴라가 그 앤을 데리고 왔다면 아마 마릴라도 원했던 건 남자아이였지만 절대로 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또 딱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전전에 그 안녕 앤이라는 그 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앤이 태어나서 이 집 저 집으로 보내지면서 중간중간 만났던 그 앤의 아주 그 풍부하고 굉장히 다채로운 그 단어들을 앤에게 가르쳐준 좋은 선생님들,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 달걀 파는 아저씨도 있었고 핸더슨 선생님도 계셨고, 그래서 지금 이걸 읽으면서 느끼는 게, 물론 그 루시모드 몽고메리가 쓴 책은 아니었지만 안녕앤에 나오는 그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앤이 지금 이렇게 매슈 아저씨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풍성하고 다채롭고 놀라운 단어들이 나올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 들으신 분들은 안녕 앤도 올라가 있거든요. 앤의 어린 시절 이야기, 태어나서 이 초록 지붕집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올라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3. 마릴라 커스버트가 놀라다. 마릴라는 매슈가 문을 열자 급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러나 기다랗게 따내린 빨간 머리에다 유난히 반짝거리는 눈을 하고서 딱 달라붙은 보기 흉한 원피스를 입은 별난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깜짝 놀라서 멈춰섰다. 마릴라가 벌컥 소리쳤다. 오라버니, 저 아이는 대체 누구죠? 남자아이는 어디 있어요? 매슈는 의기소침해서 말했다. 남자아이는 없었어. 이 여자아이뿐이었어. 매슈는 아이의 이름조차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고갯짓으로 아이를 가리켰다. 마릴라가 강조하듯이 말했다. 남자아이가 없었다니요. 남자아이가 있었어야 하잖아요. 우린 스펜서 부인한테 남자아이를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스펜서 부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 여자아이를 데려왔더라고. 내가 역장에게 물어봤거든. 그러니 이 아이를 데려올 수밖에.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몰라도 아이를 거기에 내버려 두고 올 수는 없었어. 마릴라가 다시 소리쳤다. 아이고, 골치 아프게 됐네.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아이는 생기가 다 빠져나간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대화의 뜻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아이는 자신의 귀중한 가방을 툭 떨어뜨린 채 앞으로 한 발짝 걸어 나와 두 손을 꼭 쥐었다. 아이가 소리를 질렀다. 절 원한 게 아니었군요. 제가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원치 않는 거군요. 예상했어야 하는데 날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모든 게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염없이 지속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하는데, 아무도 날 진정으로 원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았어야 하는데, 이젠 어떻게 해야 하지?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아이는 정말 눈물을 터뜨렸다. 식탁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아 식탁 위에 팔을 올리고 얼굴을 파묻은 채 엉엉 울어댔다.
매슈와 마릴라는 난처해서 난로 너머로 서로의 얼굴만 마주 보았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주춤거렸다. 이윽고 마릴라가 어설프게 돌파구를 뚫어보려고 했다. 자, 얘야. 그런 일로 올 필요는 없어. 아니요, 있어요. 아이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아주머니가 고아인데 자기 집이 될 줄 알고 찾아간 집에서 남자아이가 아니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울지 않겠어요? 아주머니도 저처럼 울 거예요. 이제껏 이렇게 비극적인 일은 처음이에요. 오랫동안 짖지 않은 탓에 상당히 서툴기는 했지만 마릴라의 엄한 표정에 한 가닥 내키지 않는 웃음이 부드럽게 떠올랐다. 자, 그만 눈물을 그쳐. 오늘 밤 당장 문 밖으로 내쫓진 않을 테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때까지 넌 여기 있을 거야. 이름이 뭐니?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간곡하게 말했다.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시겠어요? 코델리아라고 불러달라니. 그게 네 이름이니? 아니요. 진짜 제 이름은 아니지만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셨으면 해서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우아한 이름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네 이름이 코델리아가 아니라면 뭐니? 앤 셜리예요. 그 이름의 주인은 마지못해서 더듬더듬 말했다. 하지만 제발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여기에 잠깐 동안 있을 거라면 절 어떻게 부르든 아주머니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애는 너무 멋없는 이름이에요. 냉정한 마릴라가 말했다. 멋이 없다니 당치도 않아. 앤이란 이름은 아주 분별 있는 이름이야. 부끄러워할 것 하나도 없어. 그 말에 앤은 다시 해명했다. 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코델리아가 더 좋을 뿐이에요. 저는 언제나 제 이름이 코델리아였으면 하고 상상했어요. 적어도 최근 몇 년간은 쭉 그랬어요. 어릴 때는 제럴딘이라고 상상했지만 지금은 코델리아가 더 좋아요. 그런데 굳이 앤으로 부르시겠다면 제발 끝에 이가 있는 앤으로 불러주세요. 마릴라는 찻주전자를 들고 어설픈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부르면 뭐가 달라진다는 거니? 어머, 많이 다르죠. 훨씬 품위 있게 들리잖아요. 이름을 소리내어 부를 때 아주머니는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떠올리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짧게 부르는 애는 끔찍해요. 하지만 이가 붙은 애는 무척 고상해 보이잖아요. 만일 끝에 이가 있는 애로 불러주신다면 코델리아라는 이름을 단념해 보도록 애쓰겠어요. 그래, 잘 알았다. 끝에 이가 있는 앤. 이 오해가 어떻게 된 건지 말해줄 수 있겠니? 우리는 스펜서 부인한테 남자아이를 보내달라고 했어. 고아원에 남자아이가 없었니? 아니에요. 많이 있는걸요? 하지만 스펜서 아주머니는 11살쯤 된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은 제가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요. 아주머니는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는 기뻐서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아이는 매슈를 바라보며 원망하듯 덧붙였다. 어째서 여기서 저를 원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그냥 떠나지 않은 거죠? 만일 제가 새하얀 환희의 길과 반짝이는 호수를 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견디기 힘들진 않을 거예요. 마릴라가 매슈를 쳐다보며 대답을 요구했다. 저 애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매슈가 허겁지겁 말했다. 저 애는 길을 오면서 나와 나눈 얘기를 하는 거야, 마릴라. 마구간에 말을 넣으러 나가봐야겠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차 좀 준비해줘. 마릴라는 매슈가 나가자 계속해서 물어보았다. 스펜서 부인이 너 말고 딴 아이도 데려왔니? 릴리 존스를 데려왔어요. 릴리는 5살밖에 안 됐는데 무척 예뻐요. 갈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요. 만일 제가 아주 예쁘고 갈색 머리카락을 지녔다면 저를 데리고 살 건가요? 아니. 우리는 농장일을 거들어줄 남자아이가 필요해. 여자아이는 우리한테 아무 쓸모가 없어.
모자를 벗어라. 모자와 네 가방은 현관 탁자 위에 둘게. 앤은 순순히 모자를 벗었다. 매슈가 다시 들어오자 다들 자리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그러나 앤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빵에 버터를 발라 씹어보고 자기 접시 옆에 조개 모양 유리그릇에 담긴 사과 통조림을 조금씩 먹어보았지만 허사였다. 전혀 진척이 없었던 것이다. 마릴라는 그것이 심각한 결점인 양 아이를 바라보더니 엄하게 말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구나. 애는 한숨을 지었다. 못 먹겠어요. 심한 절망의 늪에 빠져 있거든요. 아주머니는 심한 절망의 늪에 빠졌는데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난 절망의 늪에 빠져본 적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겠구나. 정말이세요? 그럼 정말 절망의 늪에 빠졌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단 말씀이세요? 그래. 그렇다면 아주머니는 그 기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겠군요. 정말 너무 심란한 기분이에요. 뭘 먹으려고 하면 덩어리 같은 게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라와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어요. 초콜릿으로 만든 캐러멜이라도 삼킬 수가 없어요. 2년 전에 딱 한 번 초콜릿 캐러멜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 뒤로 가끔 초콜릿 캐러멜을 잔뜩 가지고 있는 꿈을 꿨는데 먹으려고만 들면 언제나 잠이 깨버렸어요. 제가 못 먹는다고 해서 불쾌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모든 음식이 너무나도 맛있지만 그래도 못 먹겠어요. 마구간에서 돌아온 이후 줄곧 말이 없던 매슈가 입을 뗐다. 내가 보기엔 얘가 피곤한 것 같아. 마릴라, 저 애를 재우는 게 좋겠어. 마릴라는 앤을 어디에다 재워야 할지 고심하고 있던 중이었다. 바라고 고대하던 남자아이를 위해서 부엌방에 마련해둔 잠자리는 아무리 깨끗하고 깔끔하다고 해도 여자아이가 잘 만한 곳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집 없는 아이에게 손님방을 내줄 수는 없고 보니 남는 방은 동쪽 방뿐이었다. 마릴라는 촛불을 켜고 앤에게 따라오라고 말했다. 앤은 현관 탁자 위에 놓아둔 모자와 여행 가방을 집어들고는 기운 없이 뒤따라갔다. 현관도 굉장히 깨끗했는데 앤이 묵을 작은 방은 그보다 훨씬 깨끗해 보였다. 마릴라는 다리가 3개 달린 탁자에 촛불을 놓고 침대에 이불을 젖혔다. 잠옷은 있겠지? 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2벌 있어요. 고아원 원장님께서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거죠. 꼭 끼는 옷이에요. 고아원에는 뭐가 남아돌 만큼 넉넉한 적이 없어 항상 모든 것이 모자라거든요. 적어도 우리 고아원처럼 가난한 고아원은 그래요. 저는 꼭 끼는 잠옷이 싫어요. 하지만 그런 옷을 입든 목 주위에 레이스가 달리고 옷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아름다운 잠옷을 입든 누구나 똑같이 꿈은 꿀 수 있죠. 그게 바로 제 위안이에요. 자, 냉큼 옷을 벗고 침대에 들어가서 자거라. 몇 분 뒤에 촛불을 가지러 올게. 아무래도 네가 스스로 불을 끌 것 같진 않구나. 여길 태워 먹을 것 같아. 마릴라가 나가자 앤은 아쉬운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회칠한 벽에는 장식이 하나도 없어 유난히도 텅 비어 보였다. 바닥 역시 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둥근 매트만 한복판에 깔려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한 구석에는 시커멓고 짧은 기둥 4개가 달린 높다란 구식 침대가 놓여 있었다. 다른 한 구석에는 아까 말한 다리가 3개 달린 탁자가 있었는데 아주 날카로운 바늘이라도 끝이 휘어질 정도로 단단하고 불룩한 빨간색 벨벳 바늘 결의가 장식으로 돼 있었다. 탁자 위쪽에는 가로 15cm, 세로 20cm가량의 작은 거울이 걸려 있었다. 탁자와 침대 중간에 얼음처럼 하얀 모슬린 레이스 커튼이 달린 창문이 있고 그 밑으로 세면대가 있었다. 방 전체에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엄숙함이 배어 있었는데 그 엄숙함이 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